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같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평생 함께했던 이가 먼저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슬픔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만 계신가요? 슬픔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다음 30분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슬픔을 정말로 놓아주는 3가지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슬픔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견뎌내며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울 시간에 일이나 해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바로 이것이 슬픔이 쌓이는 시작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밀폐된 압력소처럼 내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그녀는 30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슬픔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을 넘어서는 것, 즉 슬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정하는 순간 치유의 과정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우리 안에서 굳어집니다. 마치 상처 위에 딱지가 앉듯이. 하지만 그 딱지 밑에서는 염증이 계속 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골마가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뇌의 편도체를 계속 자극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결국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 부산 동래구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22살에 결혼해서 51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렵게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안 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애들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돼.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참 대단하다. 저렇게 의연할 수가. 역시 강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그 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50년간 두 사람분 밥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 분만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참았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혈압도 올랐습니다. 당뇨 수치도 악화됐습니다. 그때 맏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시고 싶으면 우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도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 마음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할머니가 시작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슬픔 인정 의식 만들기. 매일 아침 7시 할머니는 욕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자야, 너 지금 슬프지? 응, 슬퍼. 51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냈으니까 슬픈 게 당연해. 슬픈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달라졌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슬픔의 시간 정해두기. 할머니는 저녁 8시를 슬픔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시간입니다. 그 30분 동안만큼은 마음껏 슬퍼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보고 싶어.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그만했습니다. 오늘 슬픔은 여기까지. 내일 또 8시에 만나자. 셋째,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마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도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슬플 때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야. 소리내어 한숨도 쉬었습니다. 후, 이상하게도 몸으로 표현하니까 마음이 더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2개월을 보내고 나니 할머니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슴의 답답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픈 그리움이었다면 이제는 고마운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51년 동안 고생 많았어. 덕분에 나도 행복했어.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어.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구석의 슬픔을 인정해 보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의 시작입니다. 2번째 지혜는 슬픔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슬픔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아, 슬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우울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복합체입니다. 마치 김치찌개 같은 것입니다. 고춧가루도 들어있고, 마늘도 들어있고, 파도 들어있습니다. 막연한 슬픔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처럼 무섭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생존자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이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우리에게 대상을 통제할 힘을 줍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나와 분리됩니다. 내가 슬픔 그 자체에서 내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감정 명명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40% 적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이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동으로 감정 조절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서울 종로구에서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40년간 7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출근하던 습관. 갑자기 그 시간들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취미라도 하나 가져요. 친구들이랑 등산이라도 다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부인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뭘 하라고 하냐? 가만히 좀 놔둬.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뭔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뭐가 우울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우울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감정.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 40년간 직장에서는 김 과장, 김 부장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김 부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김 부장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두려움. 40년간 매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금 생활자입니다. 경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감정. 시간이 많아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하루가 24시간인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채워야 할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니 할아버지 마음이 좀 정리됐습니다. 아,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이 3가지 때문이었구나. 할아버지가 실천한 슬픔 이름 붙이기 방법입니다. 첫째, 슬픔 일기 쓰기.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슬픔 전용 일기였습니다. 매일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예전 동료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했다. 기분이 상했다. 정확히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니까 막연했던 슬픔이 선명해졌습니다. 둘째, 슬픔의 크기 점수 매기기. 할아버지는 각 슬픔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 8점,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두려움 6점, 시간이 많아진 당황스러움 4점. 숫자로 표현하니까 객관화됐습니다. 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슬픔의 색깔과 모양 정하기. 이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방법입니다. 각 슬픔을 색깔과 모양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은 검은색 구멍 모양, 쓸모 없어진 두려움은 회색 안개 모양,
시간의 당황스러움은 노란색 물음표 모양. 이렇게 시각화하니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구체화한 후 할아버지는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에 대해서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좋았습니다. 쓸모없어진 두려움에 대해서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전자제품 수리, 간단한 목공일 등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당황스러움에 대해서는 하루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9시 운동, 10시 독서, 11시 산책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리되니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슬픔을 하나씩 나눠서 보니까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 지금 여러분의 슬픔은 무슨 이름인가요? 하나씩 나눠서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3번째 지혜는 슬픔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적으로 여깁니다. 이 슬픔만 사라지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슬픔도 우리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픔에게도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몸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해열제부터 먹나요? 아닙니다. 왜 열이 나는지 원인을 찾아봅니다. 감기인지 몸살인지 다른 병인지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 마음이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 그는 그림자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감정들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그리고 슬픔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무의식 속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다. 내 내면의 상처를 돌봐줘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수용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슬픔을 받아들일수록 덜 우울해집니다. 71세 이영희 할머니,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3남 1녀를 키우며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막내딸을 아꼈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손자도 둘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손자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캐나다로 이민 가요. 남편이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손자들은 어떻게 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요. 거기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말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참을만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손자들 얼굴도 보고 딸과도 자주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졌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힘들었습니다. 추석날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외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딸이 멀리 가서 외로운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슬픔아, 너는 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봤습니다. 마치 진짜 친구와 대화하듯이 슬픔을 의인화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슬픔아, 너는 왜 자꾸 나를 괴롭히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슬픔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다는 거니?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딸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딸이 안 갔을까?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딸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서 멀리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대화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넌 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슬픔이 답했습니다. 할머니, 딸을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7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딸이에요. 그 딸이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응원해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후회와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슬픔과 대화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슬픔에게 직접 질문하기. 할머니는 매일 저녁 슬픔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슬픔아, 오늘 넌 어떤 하루였니? 너는 내게 뭘 말하려고 하니?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니? 너는 언제쯤 나를 떠날 거니? 처음엔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왔습니다. 둘째, 빈 의자 기법 활용하기. 할머니는 거실에 의자를 2개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앉는 의자, 다른 하나는 슬픔이 앉는 의자, 그리고 진짜 슬픔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했습니다. 슬픔아, 오늘 딸한테서 전화 왔더라. 손자가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더라. 그런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을까? 그러면 슬픔의 입장에서 답해봤습니다. 의자를 바꿔 앉으면서 할머니 기쁘시면서도 아쉬우실 거예요. 그 상 받는 모습을 직접 못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할머니 사랑의 표현이에요. 셋째, 슬픔의 목소리로 편지 쓰기.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슬픔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희 할머니께,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슬픔이에요. 할머니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할머니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손자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할머니,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딸이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할머니도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슬픔이. 이런 편지를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슬픔과 대화를 나눈 후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언제 한국에 오려고 하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딸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여기서 딸 응원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할머니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딸 생각만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회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딸이 캐나다로 가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6개월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슬픔과 대화해보니 알겠더라. 슬픔도 나한테 필요한 감정이었구나. 이제는 딸을 정말로 응원할 수 있어. 여러분의 슬픔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까지 슬픔을 흘려보내고 행복을 맞이하는 3가지 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째, 슬픔을 인정하는 용기. 둘째, 슬픔에게 이름 붙여주기. 셋째, 슬픔과 진솔한 대화하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슬픔들은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그 슬픔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슬픔을 보내고 함께 행복을 맞이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지혜생각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